나가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몰이라는 개념. 네. 그래서 일몰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처음엔 여러분들 굉장히 낯설었지만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몰이라고 하는 건 수를 세는 단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덩어리가 몇 개를 말한다.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를 우리는 1몰개라고 이야기한다. 이 일몰개만큼 모이면은 우리는 어떤 원자나 분자들이 일몰개만큼 모이면 그 녀석의 화학식량에다가 g을 붙인 것만큼이 된다. 예를 들어서 H2O, 자, 물 분자가 있다. 물 분자 1몰의 질량은 얼마냐? 이때 물 분자의 화학식량이 18이라고 한다면 1몰의 질량은 18g이 된다. 이산화탄소 CO2 1몰이다 라고 하면은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 탄소가 12, 산소가 16이기 때문에 44가 화학식량이기 때문에 1몰개만큼 모이면 44g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와 같다고 했냐면,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건 1몰의 질량을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화학식량, 원자량 또는 분자량을 말하면 그것은 1몰의 질량을 뜻하는 몰질량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CO2의 화학식량이 44라고 하는 것은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지만 이거는 뭘 의미하냐? 44g이다. 1몰이 있으면 그래서 44g per 몰과 같은 의미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에는 22.4리터를 차지한다. 언제? 모든 기체는 종류와 관계없이 1몰만큼 있으면 그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다. 단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렇다. 우리가 이제 이 세 개의 관계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죠. 음, 예를 들어서 39페이지에 우리 숙제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죠. 네. 그랬을 때 두 개의 CO가 O2와 반응해서 두 개의 CO2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2대 1대 2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학 반응식에서 뭐냐면 개수죠. 이 개수의 비가 2대 1대 2라는 것은 분자 수의 비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반응하는 몰수비와 생성되는 몰수비 역시 2대 1대 2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 몰수비가 무슨 비와 같아지냐면 부피비와 같아지는 거죠. 기체라면 지금 이 반응은 모두 기체이기 때문에 2대 1로 반응을 해서 2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일산화탄소와 산소의 부피비, 일산화탄소와 산소의 부피비는 개수의 비인 2대 1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반응물의 질량의 총합과 생성물의 질량 총합은 같다. 이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같은 말이고요. 22.4리터의 일산화탄소를 완전히 연소시키려면, 자, 얘를 22.4리터를 완전히 연소시키려면이라는 건, 자, 이렇게 주어진 건 결국에 몇 몰을 말하는 거죠. 0도씨 1기압이니까 1몰을 완전히 연소시킨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1몰을 완전히 연소시킨다와 같은 것이고, 그러려면 산소 몇 16g이 필요하냐 그랬는데 지금 2대 1로 반응하기 때문에 얘 1몰이 반응하면은 산소는 2대 1이니까 0.5몰의 산소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0.5몰의 O2는 몇 g인지만 알면 되겠죠? 산소의 분자량은 O2이기 때문에 32죠. 그 얘기는 1몰 있으면 32g이니까 0.5몰이니까 산소 16g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말과 같은 거니까 3번도 맞게 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적 관계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4번을 보게 되면
산소 32g이 완전히 반응하면, 이번에 반대네요. 그쵸? 산소 32g이 완전히 반응한다? 그럼 산소 32g은 1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얘 1몰이 완전히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몇 몰이 생깁니까? 2몰이 생기죠. 예.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은 44라고 이야기했어요. 1몰 있으면 44g이니까 2몰 있으니까 그거의 2배인 80, 예, 8g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몰과 분자량의 관계 이런 걸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 몰 농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몰 농도를 하기에 앞서서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 퍼센트 농도는 전체 용액의 질량분의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으로 구한다.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용액이라고 하는 건 용매와 용질 요걸 합친 것이 용액 전체의 질량이라는 걸 좀 조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 39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를 보면요. 9번 문제를 보면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기억을 보게 되면은 증류수 100g에 염화나트륨 29.5g을 녹인 용액의 농도는 얼마냐라고 했거든요. 네. 58.5. 네. 자, 염화나트륨 29.5g을 녹인 용액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는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을 59라고 줘졌어요. 사실은 이제 58.5인데 여기서 59라고 주어진 거죠. 자, 그랬을 때 기억번을 맞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29.5g? 그럼 29.5%지 이렇게 실수한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증류수 100에다가 100 중에 29.5가 있으니까 29.5%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이거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은 사실은 이 무슨 말입니까? 증류수가 몇 그램? 증류수 100g에다가 염화나트륨 29.5g이기 때문에 퍼센트 농도는 이 용액의 전체 질량 얼마? 129.5분의 녹아있는 용질 29.5가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거는 29.5%가 아니죠. 네. 전체 용액 질량이 100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농도 퍼센트 농도 구할 땐 좀 요걸 주의해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니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몰농도, 몰농도를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몰농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다?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들어있는 몰에 대한 농도라 그랬어요. 들어있는 몰에 대한 농도다. 그래서 이 안에 용질이 몇 몰이 녹아있니? 용질의 몰수를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전체 용액의 부피, 전체 리터수, 전체 용액의 리터수분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바로 몰농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니은을 보게 되면 니은을 보게 되면은 전체 용액의 부피를 500ml로 맞췄다 그랬거든요. 그럼 500ml면은 리터로 바꿔주면 0.5리터의 용액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59g의 NaCl이죠. 59g의 염화나트륨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게 몇 몰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몇 몰인지만 알아주면 되잖아. 염화나트륨 몇 몰이냐 요걸 넣어주면은 몰농도 쉽게 구하는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화학식량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 얼마라고요? 59라고요. 화학식량은 결국에 뭐라 그랬어요? 몰 질량이다. 1몰의 질량이 59g이란 얘기니까 59g이면 몇 몰이다? 1몰이란 얘기죠. 따라서 59g의 NaCl은 1몰이구나. 1몰이구나.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몰 농도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고
디귿을 보게 되면 증류수 1리터에 염화나트륨 59g을 녹인 농도는 얼마냐. 자,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체 용액이 1리터일 때 들어있는 용질이, 지금 들어온 용질이 1몰이었다고 하면은 그 몰농도는 1몰농도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함정을 파 놓은 건데, 지금 증류수가 이미 1리터라고 했어요. 그럼 이미 증류수가 1리터예요. 여기는 이미 증류수가 1리터가 들어 있는 거죠. 거기에 59g의 염화나트륨이 들어왔으니까 전체 용액의 부피는 1리터보다 커지겠죠. 그러면 인제 이게 1몰이 안 되는 거죠. 1몰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증류수 1리터가 아니라 다 넣어서 녹인 다음에,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데다가 이 염화나트륨을 59g을 녹여요. 59g은 1몰의 염화나트륨이잖아요. 이제 이걸 녹여요. 녹인 다음에 이 부피 플라스크의 눈금에 이제 1리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녹인 다음에 물을 넣어서 섞은 다음에 여기까지 채운다 이러면은 그 용액의 몰 농도는 1리터 속에 1몰이 들어 있는 거니까 1몰 농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1리터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NaCl을 넣어 주면은 이만큼 더 넘치겠죠. 그러면 용액의 부피가 1리터보다 커지게 되니까 몰농도가 1몰 농도보다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 번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되시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몰농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좋아요. 자, 이번 시간 인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인제 원자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원자 모형. 선생님이 나눠준 이 교재에 없는 내용도 지금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필기를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원자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부분은 우리가 어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원자라고 하면은 원자는 뭐로 이루어졌다고 배웠냐면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지니고 있는 누구 원자핵과 그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누구 전자로 이루어졌다, 여기까지만 배운 게 중학교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이 원자핵에 있는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같다. 이것이 이제 원자의 기본적인 구조였는데, 어 사실은 이제 더 발전해서 나가면 원자라는 이 원자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플러스라는 입자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자의 전하는 양성자라고 하는 플러스 입자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전하량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이 양성자 수가 결국에는 우리 원자 번호를 결정한다고 했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면 1번, 두 개면 2번 이렇게 결정했었는데, 이 원자 핵에는 양성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성자라는 애도 있어요. 중성자. 네. 중성자라고 하는 건 양성자하고 질량은 거의 유사합니다. 예, 양성자 하나하고 중성자 하나는 질량은 거의 비슷해요. 질량은 거의 비슷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지금 거의 비슷하죠. 예,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은 그냥 같이 똑같이 1로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했을 때 중성자의 질량도 1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전하량을 보게 되면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어요. 전하량만 없을 뿐 질량은 거의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유사하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이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하량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죠. 전하량은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서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구조가 전자인데,
전자는 전하량은 있지만 상대적인 질량을 보게 되면은 거의 1837 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양성자하고 중성자에 비해서는 질량을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원자 핵에서는 전자가 차지하는 질량은 매우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 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이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다. 하지만 둘의 질량은 거의 비슷하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으나 질량은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원자 전체의 질량을 어, 차지하는 것은 결국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 전체의 질량을 유지하고 있다. 원자 전체 질량에 관여한다 정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자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 알루미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소 기호를 일단 쓰겠죠. 원소 기호를 쓰고 이 밑에다가는 우리가 원자 번호를 쓴다고 그랬죠. 결국에 이 원자 번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원자 핵에 들어있는 핵 전하량이라고 그랬죠. 얘가 13 플러스면은 13. 즉 얘는 양성자가 몇 개라는 겁니까? 13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결국에는 원자 번호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여기다가 13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자량 이야기할 때 질량수라는 걸 잠깐 이야기했었어요. 우리가 탄소의 질량수는 12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질량수가 12인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기준으로 12로 잡았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원소들의 어떤 상대적인 질량의 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때 질량수라는 걸 잠깐 언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질량수라는 건 좀 아까 이야기했던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 질량의 대부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를 합쳐서 질량수고 이 질량수를 여기 왼쪽 윗편에다 표시를 해 줍니다. 질량수. 그러니까 이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냐면 바로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미 이 원자 번호를 통해서 양성자 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질량수를 알려주면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중성자의 개수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이렇게 13에 27이라는 질량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알루미늄은 양성자는 13개고 중성자는 14개고 전자도 13개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원자 표시하는 표기법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원자를 표시할 때는 원소 기호를 써 주고 이 아래쪽에다가는 원자 번호를 써 주는데 원자 번호는 결국에 양성자 수이면서 원자의 전자수와 같은 것이고 왼쪽 위에다가 써 주는 건 질량수인데 이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을 질량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네, 그다음에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동위, 주기율표 상에서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같은 위치라는 건 원소 기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 수소다 그러면 똑같은 수소는 수소다 이거예요. 똑같은 수소는 수소인데 자, 여러분 수소라고 하면은 원자 번호가 1번이잖아요. 그러면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양성자 수는 전부 어때야 되냐면 같아야 한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다 수소야. 얘도 수소, 얘도 수소, 얘도 수소인데 양성자수 같아요. 자 그리고 원자기 때문에 전자수도 어때야 될까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일단 수소라고 하면은 양성자와 전자는 각각 한 개씩이어야 하죠.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들은 어떤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느냐? 바로 지금 이야기했던 중성자 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양성자 수는 똑같아요. 다 수소기 때문에. 동위 원소라는 건 양성자 수는 똑같아야 돼. 즉 같은 주기율표상의 위치, 같은 원자 번호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자 수도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죠, 지금? 네, 같습니다. 예, 같죠? 그러니까 양성자 수 같고 전자 수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쵸? 지금 뭐가 달라요? 중성자 수가 다르죠. 중성자 수가 지금 없고 하나, 두 개. 중성자 수의 차이가 생기니까 뭐의 차이가 생길까요? 질량수의 차이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질량수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러면 음 지금 첫 번째 양성자가 하나이면서 중성자가 0 이야. 그럼 얘의 질량수는 1이 되겠죠. 그럼 얘를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소는 수소인데 원자 번호 1 번이고 중성자 수가 없으니까 질량수도 몇 번이 될까요? 1 번이 되는 거죠. 네. 요런 수소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수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양성자 하나인데 중성자가 하나 있어요. 그럼 얘네 질량수는 얼마가 될까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표현해 주면 어떻게 표현해 줄까요? 원자 번호 1 번은 똑같죠? 그런데 중성자가 하나 더 많죠? 질량수가 2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수소는 수소인데 원자 번호 1 번은 똑같은데 중성자가 두 개니까 질량수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질량수가 2인 수소를 우리는 중수소라고 이야기하고 질량수가 3인 수소를 삼중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성자가 하나 있는 수소, 중성자가 두 개 있는 수소 해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야기해요. 이 셋의 관계, 이 셋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동위원소의 정의를 쓰자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양성자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걸 여러분이 딱 끄집어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이 동위 원소들의 특징은 뭐냐면 화학적인 성질은 비슷해요. 얘들은 같은 우리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짓는 건 원자과 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은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해요. 같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물리적인 성질의 변화가 차이가 있다.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요. 물리적인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뭐 용해도 같은 거 있죠. 용해도, 뭐 끓는 점 이런 것들, 녹는 점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대표적인 게 용해도 같은 건데 이런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다. 물에 녹는 양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내용에 써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책에 없는 내용을 잠깐 하나 설명할 게 있어요, 우리가. 바로 원자 모형의 변천사인데요. 요거는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하면서 들으셔도 되고 나중에 정리가 끝난 다음에 필기를 따로 하셔도 됩니다. 자, 원자 모형이 변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이 되기까지의 역사입니다. 바로 원자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처음에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인 줄만 알았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냥 입자야 입자, 알갱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돌턴이에요, 돌턴. 돌턴은 뭐라고 했냐면 원자설을 발표하면서 "원자는 쪼갤 수 없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없던 원자가 뭐 새로 생겨날 수 없다." 뭐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했고 중요한 건 그냥 원자라는 것이 처음 발견됐을 땐 그냥 알맹이, 입자였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다음에 발견된 것이 뭐냐면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음극선 실험을 해요. 음극선 실험이 뭐냐면 이게 진공 속에다가 진공관에다가요.
여기서 한쪽에서 마이너스 전압을 굉장히 강하게 걸어줘요. 그럼 이쪽에서 강한 어떤 선이 생기게 되는데 마이너스 선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음극선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음극선. 이 음극선이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음극선의 성질을 알아보게 돼요. 이 방정관에서는 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서 알아보고자 한 건 뭐냐면 원자 속에 들어서 원자 속에 있는 입자에 대한 조사였던 거예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인제 나중에 물리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양자역학 쪽에서도 공부하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톰슨이 발견한 입자와 이 음극선 실험의 성질만 좀 아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음극선을 쐈을 때요. 요렇게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을 함께 여기 가는 길목에다 놨어요. 그랬더니 이 음극선이 요렇게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원자라고 하는 이 입자 속에는 마이너스 성질을 지닌 입자가 들어 있구나.' 그래서 톰슨이 제안한 게 뭐냐면 '아, 원자 속에는 이런 마이너스 마이너스 입자를 지닌 것들이 들어 있다.' 그러면서 최초로 이거를 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자를 발견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톰슨은 그러니까 뭘 발견했다? 전자란 입자를 발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만큼 양성자 플러스 입자도 이렇게 군데군데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톰슨의 원자 모형입니다. 돌턴에서 한 단계 발전한 거죠. 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실험이 있는데 그거는 뭐 따로 설명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것까지는 지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등장을 해요. 이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한 실험은 뭐냐면 어 이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입자가 동시에 있다고? 그러면 이런 실험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금박, 아주 얇은 금박을 준비합니다. 음. 알루미늄 호일처럼 아주 얇게 핀 금박을 준비해요. 준비한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알갱이 입자를 막 쏴요. 요 입자 이름을 알파 입자라고 하거든요. 이 알파 입자를 총처럼 막 쏴요. 쏘면 인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인제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금 원자들이겠죠? 구성되어 있으면 이 금 원자를 하나 확대해서 보면은 톰슨이 생각한 원자 모형이라면 이 원자의 마이너스 전자와 플러스 양성자가 그때 양성자라는 게 없었으니까 플러스라는 입자가 군데군데 박혀 있으면 요 플러스 전하를 띤 알파 입자를 쏘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있는 이 플러스 입자와 충돌해 가지고 '이렇게 튕겨 나오겠지.'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냥 통과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러더퍼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아, 이 원자라고 하는 곳에 이 플러스를 지닌 알파 입자를 막 쐈는데 대부분 막 지나간다는 거야. 거의 지나가고 아주 작은 확률로 땅 튕겨져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굉장히 큰 각도로 휘어져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이 중심에 플러스 입자들이 밀집되어 있구나. 핵처럼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원자 핵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러더퍼드가 발견한 건 바로 뭐냐면 원자 핵을 발견한 것이고 원자 핵이 중심에 있고 이 주변을 전자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것이 원자의 구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원자의 구조 아닙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때는 원자는 요런 구조로 생겼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그러다가 중학교 오면은 원자 핵과 전자를 배우죠. 그러니까 역사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주기율표 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요 다음에 인제 발전된 것이 뭐냐면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가 그냥 무작정 도는 것이 아니라 원자 주변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전자가 채워지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자 껍질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 8개, 세 번째 껍질도 8개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인제 오늘 공부할 보어의 원자 모형이고 우리는 대부분 주기율표를 쉽게 설명할 때 이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대부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할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자 모형은 보어의 원자 모형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네.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 우리는 보어의 원자 모형이 맞다고 공부를 하고 있죠, 지금은. 그쵸? 근데 사실은 이것도 틀려요. 예. 실제로는 전자가 껍질에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사실은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는 여기 어딘가에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고 그냥 여기 어딘가를 매우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이거는 확률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확률 모형으로 등장하거든요. 이게 바로 인제 현재의 현대 원자 모형이 돼요. 이게 바로 원자의 변천사입니다. 그래서 톰슨이 발견한 전자, 그다음에 러더퍼드가 발견한 원자 핵, 그다음에 보어가 이야기한 궤도, 궤도 모형 또는 전자 껍질 모형, 그다음에 현재의 확률 모형. 요걸 이제 우리가 오비탈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까지 인제 공부하는 단계가 이번 단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공부할 거예요.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어요.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중성자는 그럼 언제 발견됐냐? 중성자는 여기 사이에서 발견됐어요. 중성자는 1935 년도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됐는데 어 이제 양성자와 전자가 발견된 이후에 중성자가 발견됐다. 요거는 인제 그 중요도 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어쨌든 뺐고요. 자, 어쨌든 전자가 먼저 발견되고 원자 핵, 그다음에 양성자, 원자 핵 다음에 양성자 발견된 거예요. 러더퍼드가 양성자를 발견한 게 아니라 원자 핵을 발견한 거고요. 원자 핵 이후에 양성자가 발견되고 중성자가 발견되고 그러면서 인제 이런 보의 원자 모형이 이루어졌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교재 40, 46, 47 쪽을 한번 보면은요. 이 1번 문제가 나오거든요.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지금 설명한 내용 이 1번 문제 때문에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음극선 얘기가 나오죠. 자, 음극선은 전기장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휜다 그랬는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음극선 자체가 마이너스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극 방향으로 휘어지겠죠. 두 번. 자, 음극선의 진로에다가 수레바퀴를 놨을 때 회전하는 거. 자, 이거 아까 설명 안 했는데 너무 힘들어할까 봐. 자, 음극선에다가요. 여기다가 음극선이 지나는 길목에다가 아주 얇은 바람개비를 세워 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음극선이 지나가는데 이 바람개비가 도는 거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음극선이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니까 퉁퉁퉁 치면서 얘가 도는 거거든. 그래서 수레바퀴가 회전하는 것은 음극선이 입자다. 질량이 있는 입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뒷받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이다. 요거랑 관계가 없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럼 3번 러더퍼드 알파 입자를 금박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했다. 방금 설명했었던 거죠. 그렇다. 자, 요렇게 표현된 붕소 원자는 중성자 수가 몇 개냐? 네, 양성자가 5개죠. 질량수가 11이면 중성자는 6개 되는 거 맞죠? 자, 중성 원자에서 양성자와 전자수는 같다. 양성자와 전자수는 중성인 원자에서는 같죠. 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동위 원소와 관련된 2번 문제인데요. 한번 여러분 풀어 보시겠어요? 같은 원소의 원자는 뭐는 항상 같지만
뭐는 다를 수 있다. 예. 같은 원소라고 했으니까 항상 뭐가 같아야 됩니까? 양성자의 수는 같아야 된다 그랬죠? 하지만 뭐가 다를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핵 속에 있는 중성자 수는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뭐라고 하죠? 디귿? 다 같이? 그렇지.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동위원소는 어떤 성질이 다르다고요? 화학적인 성질이 다르다고요?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다고요?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다 그랬어요. 네, 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요거 6 번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설명 따로 안 했고 이건 수학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붕소가 자연상에 존재하는데 동위원소가 있겠죠. 그래서 붕소가 질량수가 10 자리가 있고 질량수가 11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량수가 10인 녀석의 원자량을 10 이라고 하고 11 짜리의 원자량을 11 이라고 했을 때 자연상에 존재하는 존재 비율이 10 짜리는 20%고 11 짜리는 80% 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자량은요. 바로 이 동위원소들의 평균 원자량이 써 있어요, 주기율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량과 좀 다른 값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존재 비율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자, 이럴 때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구할까요? 평균 구하면 돼요, 여러분. 평균. 자, 10 짜리가 질량수 10 짜리가 얼마 있어요? 100분의 20 있어요. 0.2 만큼 있고요. 11 짜리가 100분의 80, 0.8 만큼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얼마입니까? 여기 2 더하기 8.8 이니까 10.8. 바로 이 10.8이 이 원소의 평균 원자량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평균 원자량 구한다. 뭐 좀 직관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직선을 그어 가지고 여기 원자량이 10 자리가 있고 11 자리가 있어요. 근데 존재 비율이 11 짜리가 5분의 4 만큼 많잖아요. 그럼 여기 다섯 등분했을 때 이 중간점에서 어디로 치우쳐 있겠어요? 여기 11 쪽에 더 치우쳐 있겠죠? 5분의 4 만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10.8이 되겠죠. 이렇게 직관적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20% 80%가 있다. 그래서 10.8이 된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수직선에서 10과 11을 놓고 11 짜리가 더 많잖아요. 얘가 더 많잖아. 80%라면서요. 얘가 20%고요. 그럼 5분의 4가 11이니까 다섯 등분 해 가지고 5분의 1만큼 가까운 쪽에 11 쪽에 가 있겠죠. 그럼 10.8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도 구할 수 있게 직관적으로. 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것도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한다. 수학적인 거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하실 수 있겠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인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원자 모형의 변천사를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 야,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자 껍질을 이야기한 원자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은 왜 나오게 되었는가? 그 당시에 1900년도 초반에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150년도 안 됐어요. 이 원자 모형이 발견된 것이. 자, 1900년도 초반에 이 과학자들의 온통 관심사가 뭐였냐면요. 이렇게 원소들을 불 붙여요. 불을 붙인 다음에 얘를 이 프리즘에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시켰을 때 이렇게 수소 원자가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파장값이 뚝뚝 끊겨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2 학년 때 원소의 불꽃 반응 기억나시죠? 불꽃 반응할 때 불꽃 반응으로 구별이 어려운 애들은 선 스펙트럼으로 모두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선 스펙트럼이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을 통과시키면 이렇게 굴절률이 달라지면서 연속적인 세계띠가 막 나오죠. 그런데 이런 원소들을 스펙트럼에 프리즘에 통과시키잖아요. 그럼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뚝뚝뚝뚝 선이 찍혀요. 이걸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봐도 신기하단 말이에요. 왜 선이 나오지? 과학자도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야, 수소 원자를 저렇게 불태워서 불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니까 저 선이 나오는데 왜 저런 선이 나오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온통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수소가 바로 원자란 말이지. 수소 원자가 과연 이 속에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까? 라고 엄청 고민하던 찰나에 보어라는 사람이 정말 아주 천재적인 발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발상이냐면 음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써 있는 게 파장값이에요, 파장값. 이 파장값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파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파가 있어요. 배웠잖아, 우리 파. 파 배웠어요. 그때 마루에서 마루까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의 한 파의 길이다. 이걸 파장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쵸? A라는 파가 있고 B라는 파가 있다. 자, B라는 파의 파장은 A보다 짧아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파장은 지금 이 두 개의 파장을 비교하면은 A와 B를 봤을 때 파장은 A가 긴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파장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파장의 반비례예요. 이게 파장이거든요. 남다라는 게 파장인데 요렇게 파장이 긴 빛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파장이 짧은 빛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겁니다. 우리가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생각해 보면 햇빛을 프리즘에다가 쫙 통과시켰어요. 그럼 얘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왔을 때 얘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위에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때 요 빨간색의 빛은요. 파장이 이렇게 긴 빛에 속하는 거고요. 보라색의 빛은요. 파장이 굉장히 짧은 빛에 속하는 거예요. 자, 얘를 뚝 떼다가 옆으로 한번 옆으로 한번 얘를 놔 볼게요, 옆으로.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요런 그림이 되고 여기에 빨간색 빛이 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쪽에 보라색 빛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랬을 때 요 빨간색 빛의 파장은 파장이 길다 그랬고요. 보라색 빛의 파장은 파장이 짧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파장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파장과 에너지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파장이 긴 빛의 에너지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빛은 에너지가 더 작은 거예요. 보라색 빛은 에너지가 더 높은 거고요. 그쵸?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빨간색 빛의 파장값이 약 얼마냐면은 400 나노미터라고 그래요. 요 나노라는 건 뭐냐면 400 곱하기 나노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9 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 제곱 미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파의 길이가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요만큼. 여러분 좀 어려우신가요?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할게요,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파장이 긴 빛은 에너지가 작고 파장이 짧은 빛은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라색 빛의 파장은 이 숫자만 기억하세요. 나노미터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 없고 400이라는 것이고 보라색은 700이에요. 700 대략적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빨주, 노초, 파, 남, 보. 여기 있는 이 색깔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빛이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빛이다. 그래서 얘를 보이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합니까? 들어봤죠?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선이 뾰족뾰족해서 가시광선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인다. 보이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가시광선인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요 빨간색 빛 옆에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더 낮은, 즉 파장이 더 긴 빛이 있겠죠? 이 빛의 이름이 뭡니까?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는 파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색의 바깥에 있는 선이다. 예, 모르고 있던 친구들 굉장히 놀라울 거예요, 지금. 이게 적외선이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 보라색 빛 바깥에 있는 이 빛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보라색이 자색이잖아.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외선 이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에 빨간색이 있고 가시광선에 보라색까지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선은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선은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너지를 비교하게 되면 에너지 값은 적외선 빛과 가시광선 빛과 자외선 빛 중에서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크겠어요? 자외선이 에너지가 크죠. 적외선의 에너지가 작고요. 그래서 적외선은 에너지가 작고 가시광선은 에너지가 조금 되고 자외선은 에너지가 매우 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센 에너지 자외선을 우리가 맞으면 피부암에 걸린다고 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예요. 가시광선까지는 괜찮아. 적외선은 더 괜찮아. 적외선은 많이 맞으면 우리가 땀이 송글송글 나잖아요. 피부가 좋아진다고요. 예. 자외선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세포가 파괴되거든. 그거 다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네. 바로 이 이야기가 기본적인 우리 사전 지식으로 좀 배경 지식으로 좀 필요해요. 오늘 보호의 원자목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자면 이걸 기억해 주세요. 바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아, 에너지 값이 다 모르겠으면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에너지 값이 자외선이 가장 크고 가시광선이고 적외선이구나. 여기까지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보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이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거든요. 자,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장 값에 의해서 찍힌 건데, 요 파장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을 찍은 거예요. 여기 400 나노미터, 700. 자세히 보시면 400과 700 사이에 들어 있어요. 즉 가시광선 영역에 찍혀 있는 선을 보니까 선이 4 개가 찍혀 있어요. 여기에 찍혀 있고 656에 하나 파장이 656에 하나 찍혀 있고, 그다음에 486에 하나 찍혀 있고 434에 하나 찍혀 있고 410에 하나 찍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4 개의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 그랬어요. 자, 이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이걸 따로 떼서 가져가야 되겠다. 복사. 자,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첫 번째,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있다. 이거를 그냥 가정을 해 버려요. 가정을 하면서 이 원자 핵과 가까운 전자는 에너지가 작다. 자, 과학에서 우리 항상 에너지가 작다. 에너지가 작은 상태는
뭐라고 연관 짓냐면 항상 안정한 상태라고 연관 지으라고 그랬죠. 과학에서 에너지가 작다는 건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원자 핵에 가까이 있으면은 전자 입장에서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있는데 더 높은 궤도에 있으면 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가 높은 애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그쵸? 자, 그럴 때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려면 여러분들 낮은 곳에 있는 물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려면은 펌프가 필요하죠.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 네, 요거는 사람들이 납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반대로 높은 데에 있는 곳에 있는 전자가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으로 방출해야 한다. 네. 우리가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질 때 촥촥 소리를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낮은 에너지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 납득이 되시죠? 자, 이때 요렇게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바닥에 있어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나 좀 들떠 있어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자를 두 개로 나눴는데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닥 상태보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쓰면은 뭐냐면 정리해서 쓰면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렇겠죠? 두 번째,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는 언제겠어요? 반대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죠. 자, 그림으로 보시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건 원자 핵이 있으면 여기 전자가 있고 전자가 있는데 요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들뜬 상태로 올라갈 때 에너지를 흡수할 것이고 반대로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가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다 이 얘기죠. 떨어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수소가 이렇게 불연속적인 4개의 선이 찍힌 이유는 뭐냐면 이 원소에서 방출된 빛이 이렇게 각각의 에너지에 맞는 값으로 떨어진 거야 라는 거죠. 파장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 그 파장을 해석하면 에너지가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장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했기 때문에 이 방출된 빛이 여기에 찍힌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연속적으로 찍혔잖아요, 지금. 어떻게 찍혔다? 연속적인 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이 찍혔잖아요. 그 얘기는 보어 입장에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야,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있다라고 가정만 해버리면 이 전자가 떨어질 때 자기가 돌고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면 방출해야 하는 이 에너지 값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니? 세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이라면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애와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애, 요런 애들은 에너지 차이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애가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애보다는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할 테고 그렇게 방출되는 에너지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올 것이야. 왜냐하면 돌고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일정하게
에너지 값에 의해서 요 파장이 찍힐 건데 그렇게 선 스펙트럼이 분홍색으로 찍히겠지. 그러면 전자들이 내가 이 에너지 값만 정확하게 내가 추측만 해 버린다면 이 에너지 값만 내가 추측을 해 버린다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내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에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껍질의 에너지 값을 내가 추정이 가능해지고 그걸 통해서 전자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방출하는 에너지 값까지 계산해 주면 '나는 수소의 정확한 원자 모형을 설명할 수 있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전자 껍질 모형을 제안을 한 거예요. 전자 껍질이 있으면 항상 내보내는 에너지 값은 일정할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껍질의 차이마다 일정 값을 내놓으니까 이렇게 항상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일정한 값에 찍힐 것이다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보어가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엄청 기립박수를 쳤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보어 말대로 궤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선 스펙트럼이 찍히는 거 맞는 것 같아."라고 이제 사람들이 막 따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보어가 "그러면 내가 그 에너지 값까지 계산을 해 볼게."라고 하면서 이제 어 에너지 궤도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을 이렇게 K 껍질, 두 번째 껍질을 L 껍질, 그다음에 M 껍질, N 껍질. 자, 자세히 보면요. 알파벳 순서예요. 알파벳 순서로 K, L, M, N이에요. 선생님 왜 A, B, C, D로 하지 않았냐?"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죠. 근데 이게 물리학자들의 굉장히 순수함이에요. 왜냐하면 ABCD로 하잖아요. 그러면 ABCD, E, F, G, H, I, J 여기까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잖아. 10 개. 어 보어가 이 당시에 발견했을 때 전자 껍질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을 아직 안 해서 이 안에 껍질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10 칸은 비워 놓고서는 이름을 붙여 놓자 일단은." 이렇게 한 거야. 귀엽죠? 예 그런데 이 안에 껍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K 껍질 된 거예요. 예. 요런 뒷이야기까지 생각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 껍질의 이름을 정해 줬습니다. K, L, M, N 껍질. 그래서 K 껍질은 첫 번째 껍질, L은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어는 정확하게 이 에너지 값까지 예측을 해요. 얘가 만약에 n 번째 껍질이다 그러면 얘는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에너지 값을 갖는다라는 것까지 찾아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에너지 값이 맞아떨어지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기 전자 전이와 에너지 출입인데요. 요거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보시면 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해되시죠? 반대로 들뜬 상태에서 낮은 바닥 상태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자가 자리를 바꾼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자전이라고 해요. 전자전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올라갈 때는 전자전이 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네.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 한 장 넘겨 보시면 자 그때요. 보호가 이야기했던 그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나온 곳이 파장 영역이 어디였어요? 400 에서 700 이라 그랬죠. 자 여기가 무슨 영역이라고 그랬죠?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그랬죠. 가시광선 영역 요 왼쪽에는 무슨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빨간색이 있어요. 적외선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라색 바깥에 무슨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외선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요. 이 전자 껍질이 있는데 원자 핵의 첫 번째 껍질이 있고 원자 핵의 두 번째 껍질이 있고
원자핵의 세 번째 껍질,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껍질들이 있을 텐데 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요 에너지들, 요 에너지들은 매우 큰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모든 전자들은 어떤 빛을 방출하냐면요. 자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해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요 모든 빛들은 전부 이해 느낌 오셨겠지만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애들,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은 그거보다 에너지가 적겠죠? 그래서 적외선 영역에 떨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수소 영역은 바로 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여기만 알게 됐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곳만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요 자외선 영역에 떨어지는 빛, 즉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이 영역을 과학자 이름을 따서 라이먼 계열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이 계열을 뭐라고 하냐면 발머 계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적외선 영역에 떨어지는 이 빛을 파셴 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서요. 이것만 해석해 볼게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서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선이 4 개가 찍혔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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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찍혔잖아요. 그러면 가시광선 영역은 무조건 몇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라고요?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다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건데 이 여기 가장 파장이 700 쪽에 가까운 애가 에너지는 어떤 거예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잖아요. 이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는 400 나노미터 쪽으로 갈수록 400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잖아요. 파장이 짧은 거고 이쪽이 파장이 긴 거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어요. 다섯 번째 게 있다고 쳐 봐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애가 누구겠어요? 바로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애가 에너지가 작겠죠. 요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거 얘가 떨어지면서 방출한 빛이 어디 찍히겠어? 이 빛이라는 겁니다. 지금 닭살 돋은 사람 있어요? 자, 또 얘는 누구겠어요? 얘. 얘도 어차피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두 번째 껍질 떨어지는 건데 얘보다는 첫 번째보다는 쪼끔 더 큰 빛이니까 얘는 네 번째 껍질에서 떨어진 애라고요.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진 얘가 바로 누구야? 얘라는 거예요. 그 옆엔 누굴까요?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진 애죠. 얘라고요, 얘. 미쳤지? 그다음요. 여섯 번째에서 두 번째 떨어진 애가 누구냐면 얘라고요. 여섯 번째, 두 번째 떨어진 애가 얘라고. 그래서 일곱 번째는요. 일곱 번째부터는 없어요. 거의 없어서 이쪽 뒤쪽으로 넘어가서 안 나와. 중요한 건 뭐냐? 아, 어쨌든 수소는 가시광선 영역에 떨어지는 것만 본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건 없고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애들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있을 텐데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것은 요거가 될 것이고 그다음은 요거고 그다음은 요거고 그다음은 요거일 텐데 그 네 개가 만약에 에너지를 방출한다면 각각의 에너지는 1 번, 2 번, 3 번, 4 번이 될 거다. 다시 여러분들 다시 앞장에 돌아오면 바로 이거죠, 이거. 수소의 선스 펙트럼 여기 찍혔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자, 요걸 보시면 수소가 원자핵이 있는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애들이 전부 어디로 떨어지는 애들이다? 요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했고
그때 요렇게 떨어지는 애가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네 번째에서 두 번째,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여섯 번째에서 두 번째. 얘가 1 번, 얘가 2 번, 3 번, 4번 에너지를 내보낸다 그러면 얘가 1번 에너지, 얘가 2번 에너지, 얘가 3번 에너지, 4번 에너지가 방출된 값이 여기 찍힌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1 번, 2 번, 3 번, 4 번. 즉 1 번이라는 건 뭐예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진 거. 2 번은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진 거. 3 번은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4 번은 여섯 번째에서 두 번째 떨어진 게 여기 찍힌 거라고요. 그렇게 방출돼서 찍힌 것이 요거다라고 보호가 얘기하니깐 사람들이 어때? 미쳤잖아. 이 값이 아까 보호가 예측한 에너지 값과 정확히 일치한다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제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41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여기. 요 에너지 값을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 에너지 값.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가 첫 번째 껍질이라고 하고요. K 껍질인데 K 껍질을 우리가 첫 번째 껍질이다 그러면서 N은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K 껍질의 에너지가 제일 낮겠죠. 낮으니까 밑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L 껍질의 에너지는 좀 높겠죠. 여기는 두 번째 껍질이에요. 그다음에 M 껍질은 세 번째 껍질이고요. N 껍질은 네 번째 껍질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껍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간격이 점점 위로 갈수록 좁아져요. 왜냐하면 이 보호가 말한 것처럼 그 껍질의 에너지 값, N 번째 껍질의 에너지 값은 예. 음. 자, N 번째 껍질은 얘가 어떤 에너지 같냐? 마이너스 N 번째 껍질 N의 제곱에 1312를 갖는다는 거예요, 껍질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1312 를요 여러분이 인제 헷갈리니까 그냥 어차피 숫자니까 요거를 K라고 할게요, K. 그러면 이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여기 에너지 값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이 원이라고 할게요. 이 원이 가진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K죠.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첫 번째 껍질에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두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E2라고 표현하면 얘는 두 번째 껍질의 제곱, 2의 제곱분의 K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K라는 에너지 값을 갖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갖는 에너지 값은 얼마예요? E3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의 K니까 마이너스 9분의 K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분의 K가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에너지 값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간격이. 4분의 K, 9분의 K, 16분의 K로 가니까 간격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n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 값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값이다. 네,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빨강이 400 이라고 한 거 맞아요. 빨강이 400 이라고 한 거 맞는데 예.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서 아니. 400이 아니지. 선생님 이렇게 설명했어? 선생님 잘못 설명했나 보다. 좀 아까 잠깐만요. 어디를 잘못한 거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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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우 sorry, sorry, sorry. 선생님 완전 실수했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미안해요 여러분. 아까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아니지. 여기가 400 이면은 짧은 파장이잖아요. 700 이면은 긴 파장이잖아요.
그죠? 위쪽이 자외선이죠. 아까 이렇게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이쪽이 자외선이고 오른쪽이 적외선이죠. 왜냐면 파장이 기니까 이쪽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고 파장이 짧으니까 이쪽이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죠. 선생님이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죠? 여러분 이게 맞아요. 수정해 주세요. 질문 고마워요. 선생님이 또 여기 하다 보니까 왜 여기를 둘 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나요? 그럼 선생님 잘못 설명한 겁니다. 이게 맞아요. 400이 파장이 짧은 거니까 에너지가 큰 빛이고 700이 파장이 긴 거니까 에너지가 작은 빛이죠. 그럼 여기가 왼쪽이 자외선이고 오른쪽이 적외선이죠. 다시 수정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설명합니다. 네, 좋아요. 네, 이런 분위기 좋아요. 자, 여기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요. 자,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선생님이 아까 뭔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다시 여기 요것만 다시 정리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는 되셨죠? 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 파장이 있을 때 파장이 짧은 여기를 우리가 400 나노미터로 보고 파장이 긴 여기를 700으로 봤을 때 파장이 짧은 빛은 에너지가 크다 그랬잖아요. 파장이 긴 빛은 에너지가 작다 그랬어요. 네. 선생님이 아까 잘못 설명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왼쪽이 보라색 빛이겠죠. 오른쪽이 무슨 빛이 되겠어요? 빨간색 빛이 되겠죠. 그럼 이 보라색 빛 왼쪽에 바로 무슨 선이 되겠어요? 여기가 자외선이 되겠죠. 더 에너지가 큰 빛이 되는 것이고 빨간색 바깥쪽에 무슨 빛이 되겠어요? 적외선이 되겠죠. 이렇게 이 사이 가운데가 바로 무슨 광선? 가시광선이 되고요. 정정되셨을까요? 네. 선생님이 설명 잘못한 부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하다 보니까 잠깐 지금 질문 들어와서 보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아까 반대로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네. 요게 맞다. 다시 수정하시고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이 수소가 여기 있어요. 자, 수소의 에너지 값이 다시 돌아올게요. 보어는 이제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 값이 각각 이렇게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값으로 잡아주게 되면 첫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k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4분의 k, 세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9분의 k, 네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6분의 k 껍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K 껍질에서 여러분이 이거 보세요. K 껍질에 있는 전자가 L 껍질로 전자전이 한다. 자, 이때 에너지 흡수해요, 방출해요? 흡수하는 거죠. 에너지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니까. 자, 요렇게 올라가는 것도 흡수. 요렇게 올라가는 것도 흡수. 여기서 가는 것도 흡수, 여기서 가는 것도 흡수. 다 지금 흡수를 설명하는 거죠. 방출은 어떤 게 방출이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거. 요렇게 떨어지는 거 다 방출이죠. 방출이죠. 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방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흡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된 부분을 문제를 좀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50쪽을 볼게요, 여러분들. 50쪽, 50쪽 한번 보세요. 50쪽, 50쪽의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셨나요? 네, 그림은 수소 원자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전자 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전이를 모두 쓰시오 그랬네요. 자, 흡수하려면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뭐가 흡수되는 걸까요?
껍질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야 되니까 이런 거 D. 그쵸? 그다음에 E도 마찬가지고, 예, D하고 E가 바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전자전이가 되겠죠. 다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쉽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쉽죠? 자,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가 가장 큰 전자전위를 쓰시오. 자, 우선 방출하는 전이기 때문에 얘는 뭐겠어요? 우선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전자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방출되려면 어쨌든 높은 데서 낮아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가장 큰 걸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간격이 가장 큰 놈을 찾으면 되겠죠. 떨어지는 간격이 가장 큰 놈을 찾으면 되겠죠. 떨어지는 간격이 가장 큰 애를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방출하는 빛 에너지는 누구겠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A, B, C인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무조건 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애들은 무조건 무슨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자외선 영역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애들은 무조건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애들은 적외선 영역이니까 무조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애와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애와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애가 있다고 하면은 그중에서는 무조건 떨어지는 빛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애가 무조건 크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자외선 영역이 어쨌든 제일 크니까요. 따라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고 있는 A가 간격은 하나여도 가장 큰 에너지 빛을 내고 있는 거죠. 자외선 영역이니까요. 따라서 A가 된다. 자, 그다음 3 번을 보게 되면 3 번에 별표 좀 쳐 놓으세요.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가장 긴 거. 자, 여러분들 에너지와 파장은 어떤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파장이 가장 긴 거라는 얘기는 에너지는 가장 작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파장이 가장 긴 걸 찾으라는 것은 에너지는 가장 작은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출하는 애는 여기 A, B, C 세 개죠. 세 개 중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 일단 A는 가장 1 번으로 떨어지니까 가장 큰 것이고 B와 C가 두 번째로 떨어지는데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에너지 작은 건 C가 되겠죠. 따라서 C가 답이 되겠다. 할 수 있겠나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선생님이 추가 자료 이제 문제 갖고 와 봤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선생님 추가 자료는 카톡으로 다시 보내줄게요. 요것도. 자, 빈칸 한번 채우면서 개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몇 개의 궤도를 따라 원운동하는데 이 궤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파일 보내드릴게요. 음. 자, 두 번째,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낮아요? 가까울수록 낮다 그랬죠. 핵에 가까운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낮다 그랬어요. 두 번째,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 두 전자 껍질의 무슨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렇지. 그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세 번째, 네 번째.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상태를 우리 무슨 상태? 너 바닥이구나. 그다음 낮은 에너지 준위의 껍질에서 높은 곳으로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방출한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야 되니까 뭐 한다? 흡수하겠죠. 자, 되시죠? 1번 전자 전이와 관련된 설명이고요. 두 번째, 자, 흡수나 방출 중에 쓰시오 그랬어요. 자, 원자 핵이 여기 있으면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K부터 시작한다. K, L, M, N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K에서 L로 간다. K에서 L로 간다. 뭐예요? 흡수 N에서 L로 간다. 자, N에서 L로 가는 건 요거네요. N에서 L로 간다. 떨어지니까 방출 M에서 N으로 간다. M에서 N으로 간다. 올라가죠? 흡수 M에서 K로 간다. M에서 K로 간다. 떨어지죠? 방출되겠죠. 아시겠죠? 3번 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 그림을 보고 답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고 빛을 흡수하는 전자전이 몇 가지냐? 자, 흡수하는 건 몇 가지예요? 흡수하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죠? 요거 D 한 가지네요. 그쵸? 한 가지다. 방출하는 파장이 짧은 거. 자, 에너지와 파장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파장이 짧은 것은 에너지가 큰 거니까 방출하는 에너지가 가장 큰 거를 찾으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가장 크다 그랬죠. 그중에서 에너지가 더 큰 거는 간격이 큰 거죠. A가 되겠죠. C보다는. 따라서 A다. 자외선을 방출하는 전자전이는 어떤 거냐? 자, 자외선을 방출한다 그랬어요. 방출하는 건 떨어지는 건데 몇 번째로 떨어지는 게 자외선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 떨어지는 게 자외선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A와 C가 되겠네. 가시광선을 방출한다. 자,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건 어디로 떨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라고 했죠? 자,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건 누구예요? B네요. B 이렇게 찾으면 돼요. 되시죠? 재밌죠? 네. 자, 요 문제도 볼게요. A에서 E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전자전이를 써라. 자, 무조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게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껍질 떨어지는 것 중에서, 즉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A, B, C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 A가 되겠네. 어렵지 않죠? 네. 전자전이.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건 무조건 몇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이다. 자, 그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것은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이니까 요 D는 몇 번째 껍질에서 몇 번째 껍질로 3에서 2로 떨어지는 것이요. C는 4에서 2로 떨어지는 것이요. B는 5에서 2로 떨어지는 것이고 A는 6에서 2로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 파장이 가장 긴 것이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 되겠죠. D가 되겠죠. 가시광선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애 누구겠어요? 파장이 가장 짧은 거 A가 되겠죠. N이 4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거 4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거 C가 되겠죠. 되시죠? 네. 처음 여러분들이 접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바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굉장히 많이 설명한 거예요. 하지만 알고 나면 사실은 별 내용 없습니다. 그쵸? 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다. 네, 지금 보면은 여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 있죠. 전자들은 이 첫 번째 껍질이나 두 번째 껍질이나 요 세 번째 껍질 이 어딘가에서만 궤도 자기들이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옳지 않은 것은 N이 1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기역 영역으로 전자전이가 일어난다. 기역이라는 건 지금 이 궤도가 아닌 중간 영역이에요. 중간 영역. 자, 중간으로는 전자전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자 궤도의 전자 껍질 이론의 핵심이에요. 중간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1에서 1과 2를 비교했을 때 1이 에너지가 낮다. 맞죠? 2에 있는 전자가 3인대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한다. 맞죠? 1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존재하는 수소 원자는 바닥 상태다. 어,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닥 상태이려면 첫 번째 껍질에 존재해야 되겠죠. 맞다. 3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한다. 무슨 빛을? 가시광선. 맞다. 중간으로는 전이할 수 없다 이거예요. 되시겠나요? 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여기 1번하고 2번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같이 해 보시고요. 자, 그 교재에서요. 교재에서 숙제를 체크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페이지 수가 좀 안 맞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를 볼 때 47 페이지에 보셔서 47 페이지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 6 번, 7 번. 그다음에 48 페이지 8 번에서 3 번까지 8 번에 1, 2, 3번 하고요. 체크 좀 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9번 하고요. 그다음에 10번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10 번까지 나머지 아니고요. 체크하셨어요? 네. 넘겨서 다음 문제에서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 그다음에 6번 다시 한번 해 보시고 7 번, 그다음에 7번 여기까지 요렇게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방금 풀었던 요 추가 자료 문제를 카톡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올려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그 뭐야 뭐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에서 색깔 빨간색과 보라색 설명 위치 잘못 설명한 거 다시 잘 정정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요렇게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인제 문제집 각자 자기들이 문제집 푸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단톡방에도 얘기했지만 자기한테 맞는 문제집 풀어서 하시고 순서가 문제집 배열이랑 좀 안 맞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인제 공부하기 좋은 순서로 재배열한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해서 풀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질문 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요. 네, 수업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히 가세요.